K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언론은 항상 살얼음을 걷듯 조심히 뉴스를 다뤄야 합니다. 재판 과정 중인 피의자나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은 한 사건의 측면만을 보도하게 되면 오히려 진실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가리는 부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생경제도 늘 그 부분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값 인상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 의견도 다를 뿐 아니라 이 논란 속엔 살펴볼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전문가와 함께 경유값 인상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또 항상 경제 상황을 말할 때 언급되는 GDP, 국내 총생산도 기준과 분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이슈를 바라보는 다양하고 입체적인 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5월 25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지금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어느 하나만 살아남아서는 둘 다 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업종 간의 임금 격차를 비롯한 여러 격차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너의 월급쟁이 신화로 더 유명한 4위의 STX조선도 결국은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관련 뉴스원 최명현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소기업, 대기업 임금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임금 격차뿐만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많이 나온 얘기이고, 현실로 지금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숫자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2016 중소기업 위상지표 보고서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2014년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수가 354만 2,350개, 전체 사업체 수의 99.9%를 구성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5년 전이 2009년이 306만 6,484개였는데요. 이때와 비하면 약 50만 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1,402만 7,636명, 전체 고용의 87.9%를 이렇게 차지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분들 만나보면 건배사로 9988 이렇게 외치는데요. 네. 전체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이 숫자를 그렇게 빗대서 중소기업이 9988이군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중소기업들이 이 제조업 분야의 생산의 증가에 차지한 비중 50.6%로 나타났고요. 부가가치 증가분은 53.6%를 이렇게 차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좀 경제에 기여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임금 수준이라든가 수출 또 각종 수익성 지표 이런 것은 대기업과 격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국내 근로자들 중소기업 월 평균 임금은 293만 8천 원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데요. 네. 대기업은 484만 9천 원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 200만 원가량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대기업의 몇 퍼센트냐? 2009년에 61.4%였는데 2015년 기준으로는 60.6% 더 그만큼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제조업부문만 따로 떼서 보면 중소기업의 대기업 임금 수준이 2009년에는 57.6%였는데 2015년에는 54.1%까지 더 크게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수익성 지표,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얼마만큼 낼 수 있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게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건데요. 중소기업의 이자 보상 비율이 2014년엔 294% 정도로 나타나는데 대기업은 509%, 또 부채 비율은 대기업이 2009년에 100%에서 73%, 2014년 73%로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소기업은 2009년에 148%에서 2014년 158%로 좀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수익성이나 재무지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중소대기업 간에도 빈익빈 부익부 이런 얘기가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계속 뜨거웠던 뉴스인데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상무직급의 구조조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보는 시선이 그렇게 또 곱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좋기는 하다고는 하는데, 최근에 워낙 실적 부진한 업종들이 많아서 그런 쪽, 구조조정들이 좀 여러 가지로 이뤄지고 있고요. 그 중에 1순위가 상무급이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CEO
스코어라는 이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30대 그룹의 계열사들 분기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임원들을 쭉 분석을 해봤더니 1년 사이에 임원 자리가 484개가 줄어들었고요. 네. 이 중에 상무 자리만 250개 정도가 사라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30대 그룹의 16일 기준 임원 수가 9,632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는데요. 네. 전년 대비해서는 484명, 4.8% 정도 감소한 수준입니다. 작년 5월에 30대 그룹 임원 수가 1,116명으로 집계가 됐었는데, 네. 요 작년 거는 그 전해에 비해서 5명 정도 줄어드는 수준.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확 변한 거군요. 올해는 1년 사이에 5%가량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상무급이 가장 많은데요. 상무급이 5,865명에서 5,615명으로 250명 정도가 줄어들어서 감소폭이 가장 컸고요. 전무급이나 부사장급은 58명, 15명 정도 줄었고, 사장급은 234명에서 242명으로 8명 정도 이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이 회사마다 상황이 좀 많이 달랐던 것을 좀 기억을 하실 텐데요. 네. 삼성 같은 경우에 계열사들을 좀 많이 팔았거든요. 네. 이런 곳의 임원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삼성그룹 계열사의 임원수가 2,502명에서 2,128명, 374명 정도가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삼성전자가 128명을 줄었고, 삼성 SDI, 삼성중공업 이런 구조조정에 나섰던 곳의 임원들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두산도 마찬가지였었죠. 맞습니다. 두산도 젊은 직원을 구조조정한다고 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네. 젊은 직원뿐 아니라 임원도 많이 옷을 벗었습니다. 433명에서 331명으로 100명 이상 그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임원수가 늘어난 곳도 혹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한화나 롯데 같은 곳이 좀 임원수가 늘어났는데요. 삼성으로부터 방산이나 석유화학 계열사들을 이렇게 인수한 회사들인데, 이런 것들은 임원수가 좀 크게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한화가 372명에서 437명으로 65명 정도 늘어났고, 롯데도 47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2053년에 방사성 폐기물 연구 처분 시설이 가동되는군요. 이 폐기물 처리장 문제 때문에도 사회적인 갈등이 깊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앞으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안 이걸 행정 예고를 했는데요. 네. 이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를 원래는 재처리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핵확산 금지 조약을 맺고 있어서 재처리를 하지 않고 이제 폐기를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원전 내에 임시 저장 공간에다 이걸 저장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걸 영구하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마련을 하겠다. 요게 이번 기본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네. 원전 고준위 폐기물은 고준위 폐기물에 들어갈 부지 선정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산업부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사 확인에만 8년 정도의 시간을 쓰겠다, 이렇게 계획을 굉장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역 공모, 또 지역 의사 확인, 또 부적합 지역은 또 배제해야 하고요. 또 심층 조사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약 8년 정도, 또 부지에 대한 심층 조사에만 4년 정도의 시간을 소요를 해서 12년간 조사에 쓰고, 그 이후에 24년간 처분 시설을 건설할 그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연구 처분 시설에는 지하 연구 시설, 중간 저장 시설, 연구 처분 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중간 저장 시설은 2035년부터, 연구 처분 시설은 2053년부터 이렇게 가동될 예정입니다. 국내에 처분하는 게 이런 식의 계획이고요. 네. 국제적으로 공동으로 이걸 저장하고 처분하자, 이런 얘기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네네. 국제 저장에 대한 논의가 더 좋은지, 국내로 저장하는 게 좋은지, 그것도 함께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안전하게 좀 처리 방안을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참 어려운 문제는 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 또 논란이 되었던 뉴스가 바로 STX 조선해양입니다. 정말 셀러리맨 신화 이런 얘기로 각광받았고, 한때는 정말 아주 유명한 회사로, 아주 유명 전도한 회사로 인정받았었는데 결국 법정 관리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법정 관리가 거의 임박했습니다. 아직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고요. 네. 오늘 오전에 이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무역보험공사 이런 채권단이 모여서 실무회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율협약 과정을 거치고 있었는데 자율협약을 통해서 계속 은행들이 이제 돈을 지원해 왔었거든요. 네. 요 돈을 더 이상 넣기 힘들겠다. 앞으로는 법정 관리로 가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실무회의이기 때문에 오늘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고요. 네. 이달 말 중으로 법정 관리가 아마도 신청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STX조선이 이제 강덕수의 장애 셀러리맨 신화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고 네. 글로벌 4위 조선업체까지 이렇게 이름을 올렸었는데요. 재무 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저가 수주가 좀 많아서 2013년 4월에 자율협약에 들어갔고요. 채권단이 그 이후로 38개월간 약 4조 원 정도를 이렇게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에 1조 5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작년에도 3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내는 등 상황이 좀 좋아지지 않아서 더 이상 구조조정하는 게 의미가 없겠다. 법정 관리로 가자. 이런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주 좀 반면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원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자, 오늘도 증시 관련해선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증시, 이 거래 시장을 열고 있는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물론 당장 얘기는 아닌데요. 그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됐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서동필 수석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뭐 거래 시간 연장 뉴스도 나오고 있던데요. 일단 오늘의 증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유럽과 미국 증시의 강세 여파를 그대로 받아서 코스피 모습이 좋았습니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22.83포인트 1.18% 상승해서 1960.51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1960선을 회복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미미했습니다. 1.62포인트 0.24% 상승해서 689.33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 거래소에서 1230억 원 정도 주식을 사주었고요. 코스닥에서도 270억 원 정도 주식을 사주었습니다. 기관 역시 거래소에서 2천억 원, 코스닥에서 350억 원 주식을 사주면서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국내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시장의 모습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네. 계속 뭐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 시장이 주도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은 그 거래 시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당장 시행은 8월부터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것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네. 어차피 거래량은 아마 조금이라도 더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은 평가입니다만 30분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움직이는 자금 자체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좋은 모습을 기대하기에는 좀 아직 이르지 않는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뭐 반짝 효과로 한 달 정도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서동필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경제 탐구생활.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칠 때 퀴즈 선물 상식 함께하는 경제 탐구생활입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보내드리고요. 매주 목요일 여행 스케치의 나무야 콘서트 티켓도 드립니다. 또 일산 온마운트 워터파크 티켓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나라 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 3차 구제금융 분할금 103억 유로 하나로 한 14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지급하고 국제통화기금이 구제금융 참여의 선결 조건으로 요구해온 순차적인 채무경감 조치를 개시하는데도 합의를 했습니다. 좀 그동안 합의가 안 돼서 위태위태했던 것들이 실마리를 찾은 겁니다. 이에 따라서 그리스는 재정 금융 위기 우려를 잠재우게 됐고 향후 몇 달간은 좀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스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유럽연합 단일화폐 유로를 국가 통화로 도입해서 사용하는 국가, 지역을 뜻하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오늘의 답은 좀 쉬울 수도 있습니다. 1999년 1월 1일 유로가 공식 도입되면서 탄생했고요. 통화정책은 유럽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의미로 이 지역을 뭐라 부르냐 이런 건데요. 정치적으로는 그냥 유럽 이렇게 부르고요. 또 유로 이렇게 부르는데 경제적으로는 그 뒤에 글자가 하나 더 붙습니다. 자, 이곳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적자나 흑자가 국내 총생산 GDP의 3% 이내여야 하고 물가 상승률이 1.5%포인트 이상 높지 않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습니다. 유로 에어리어, 유로 랜드라고도 불리는데요. 흔히 뉴스에서는 유로 그리고 한 글자를 더 붙여 이것 세 글자로 부릅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존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선물 드립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2아이의 엄마, 9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원 소득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미세먼지 특별대책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앞다퉈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데 주로 해결책이 좀 한 군데 모여 있는 것 같죠. 특히 뜨거운 이슈가 된 부분이 바로 경유 가격 인상입니다. 디젤 요금을 올리겠다 이 얘기인데요. 이 안에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단순히 경유값을 올린다고 경유차가 줄어들까에 대한 의문도 있고요. 미세먼지의 원인과 납득할 만한 분석도 조금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론은 미세먼지는 곧 디젤차다 이런 형식으로 좀 몰려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와 대안,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생생경제와도 인연이 깊은 자동차 전문 기자입니다. 오토타임즈 권영주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권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도 관련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요. 네. 친환경차로 각광받던 디젤차가 지금은 대기오염의 주범이 됐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자꾸 커지고 디젤차 또 경유로 이 논란이 옮겨가는 배경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게 아마 최근에 디젤차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2014년 국토교통부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천만 대의 자동차 중에서 경유를 연료로 쓰는 자동차가 784만 대입니다. 네. 그럼 39.2%죠? 네. 그런데 이 많은 경유차 중에서 경유를 실제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어디냐? 경유의 절반 이상은 바로 버스와 화물차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립환경과학원도 2012년도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 보면 연간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제조업 연소다라고 규정을 내렸었고요. 네네. 그 미세먼지 전체의 64.9%, 초미세먼지는 52%가 이른바 산업 현장에서 나온다 이렇게 결론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설기계라든가 항공기, 농기계 여기서 나오는 먼지가 11.9%와 17.3% 두 번째로 많았고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자동차 여기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10.8%, 초미세먼지는 15.6% 세 번째 비중이었다는 거죠. 네네. 그렇다면 자동차 부문에서 배출을 누가 많이 할까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환경부에 따르면 단연 화물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68%를 화물차가 뿜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젤 RV나 SUV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죠. 네네. 이쪽에서 나오는 비중이 22.5%. 그러니까 둘을 합치면 디젤 자동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91.4%가 바로
이제 화물차하고 디젤 SUV에 나오는데 네. 그 중에서도 화물차나 버스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를 월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다른 오염원들도 사실 있긴 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대중적인 이 파급력이 높은 연관성이 높은 주제를 정부가 건드리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좀 디젤 자동차에게 콕 집어서 어떻게 보면 이 경유 가격 얘기까지 할 정도로 어떤 대책으로 세운다라는 게 조금 의아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환경부로서는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는 입장인데 네. 그 입장에서 뭔가 비용이 들어가려면 그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야 되지 않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효과를 따질 수 있는 거는 바로 자동차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 질소산화물 미세먼지가 70% 가까이 배출이 되는데 그쪽은 무언가 비용을 들여도 나중에 이 얼마 들어갔는데 얼마가 절감이 됐더라라는 효과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얼마를 들여서 정책을 세우면 여기서 나오는 배출가스 물질이 얼마가 줄었다 이렇게 계산하기가 쉬우니까 네.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자꾸 자동차 쪽을 건드리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예, 오늘 뭐 관련된 기사에 댓글이라던가 여론들 뭐 여러 가지 많이 달리고 있는데 요소수 쓰고 있지 않느냐, 매연 저감 장치 다느라 차값 비싸게 줬는데 뭐 클린 디젤 있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은 다 바보냐, 막 이런 반응들도 있거든요. 이미 디젤이 환경을 위한 노력이나 비용을 좀 쓰고 있는데도 주목되는 걸 보면 실제 미세먼지 같은 오염엔 좀 미흡한 수준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죠? 그동안 많이 돈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나라에서 2005년도에 디젤 승용차를 허용해 줄 때 네. 그때 많은 분들이 뭐 디젤 승용차 허용됐으니까 디젤차 늘어난 거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이게 조금 왜곡된 측면이 있는 게 그 당시에 허용해 준 건 세단형 디젤차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디젤차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세단형 디젤로 생각하시는데 네. 세단형 디젤이 아니고 지금 소비 패턴의 변화 때문에 RV나 SUV가 많이 증가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RV나 SUV는 이전부터 디젤 엔진을 쓰고 있었거든요. 뭐 과거에도 그런 모델이 있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면서 왔는데 그러면 왜 그 당시에 허용을 해줬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네. 2000년대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보자는 움직임이 네. 상황이 일어났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디젤차가 가솔린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으니까 네. 이 디젤차 쪽을 판매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게 탄소 배출 저감에 도움이 된다라는 정책적 판단하에 이 경유승용차 세단형 판매를 허용을 해준 거거든요. 네.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그렇죠. 줄여야 한다. 이 논리였죠. 네. 그렇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보건의료 측면에서 이산화탄소보다는 지금 나오는 미세먼지라든가 아니면 질소산화물이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끼친다. 그렇다면 보건의료 측면에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라는 여론이 등장하니까 이제 자 이걸 어떻게 잡을까 고민하다 가만히 보니까 자동차 쪽에 조금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다 싶어서 지금 자동차 쪽으로 여론이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뭐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뜨거운 감자가 경유 가격 인상입니다. 환경부가 그렇죠.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뭐 기재부는 아직 좀 반대 입장입니다. 이게 단순히 경유값을 올린다고 해서 디젤차가 줄어드느냐라는 반문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하셨던 산업용 자동차 또 대중교통 이런 부분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경유값 인상의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나오는 얘기가 휘발유 값을 조금 낮추고 경유세액을 조금 높이면 어느 정도 수요가 휘발유 쪽으로 이동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경유차의 수요가 줄어들겠냐라고 판단해 보면 아주 사견을 전제로 보면 네.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유의 역사적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네. 경유가 우리나라에서 세액이 왜 싸냐면 국내에서 만들어가지고 아무래도 산업 현장에 많이 쓰니까 네. 자,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경유는 세금을 좀 깎아줄게요, 낮춰줄게요라고 해서 산업용으로 많이 쓰였던 연료입니다. 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화물차나 버스도 결국은 산업용 아니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이제 연료를 좀 낮게 보급을 했던 것이고, 네. SUV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는 사실 지금처럼 사람들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레저용으로 쓰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짐을 좀 많이 싣고 이제 그런 용도로 많이 썼기 때문에 해주다가 어느 순간에 와서
이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변하고 그러면서 지금 디젤차에 대한 특성을 좀 더 이해하면서 타기 시작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경유값을 올린다고 그런 소비 패턴, 이른바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겠느냐. 네. 쉽게 보면 SUV나 디젤 세단을 타신 분들은 경유값이 올랐다고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50만 대에 달하는 1톤 소형 화물차, 유가 보정을 받지 못하는 서민층은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겠죠. 이른바 용달차를 끌고 다신 분들.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경유세 인상의 타격을 받으면 당연히 물류비가 올라갈 것이고요. 물류비가 올라가면 여러 가지 또 물가에 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예, 미세먼지라는 인자를 보면 사실 경유차가 줄어드는 게 뭐 확연하게 효과를 주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은 이 경유 가격 인상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와 엮여 있다라는 게 좀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산업적인 발전 특혜를 위해서 조금은 낮춰졌던 경유 가격과 휘발유 가격을 좀 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문제도 에너지 안보 측면하고 조금 접근을 시켜야 되는데. 에너지 안보 측면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럼 지금까지 휘발유와 경유와 LPG 같은 에너지 정책을 왜 이렇게 해왔느냐라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휘발유는 만들어서 거의 사용을 자동차가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는 자가용이고 네. 자가용은 어느 정도 세액 부담을 해도 큰 영향이 없다라고 해서 휘발유는 비싼 세액을 매겼던 것이고요. 네. 산업용은 어느 정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에도 써야 되고 화물이나 버스도 용달을 해야 되고 네. 그런 측면에서 세액을 좀 낮춰준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유는 100% 국내에서 생산을 합니다. 네. 국내에서 생산한 경유를 100% 사용을 하는군요. 그렇죠. 네. 경유의 생산량의 한 36%를 수출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국내에서 소비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LPG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를 해외 수입에 의존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어느 한쪽의 연료에 집중돼서 사용이 되면 그 연료 가격이 만약에 국제적으로 급등을 한다든가 네. 그렇게 되면 국내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네. 이제 그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이런 세액 조정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예. 사실 이렇게 에너지에 걸려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입니다. 특히 지금 경유차 관련해서 불거진 이 경유 가격 인상도 마찬가지인데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꾸 시장이 바뀌고 정책이 들쭉날쭉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쳐다보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좀 바꿔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시장에 맡기면서 좀 정책적인 영향을 줄여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2000년 초반에 1차 에너지 세제 개편 그리고 2005년도에 2차 에너지 세제 개편을 거치면서 네. 결국 어떤 연료를 사용하게 될 것인가를 예측한 건 결국 정부의 몫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네. 정부가 세액을 가지고 휘발유차로 쏠림 현상, 디젤차로 쏠림 현상, LPG차로 쏠림 현상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연료의 쏠림 현상을 조정을 해버리면 이와 같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살 수 없는 시대에 있다면 적어도 화석연료, 즉 자동차 연료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선택을 하게 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연료조차도요. 그렇죠. 네. 무슨 얘기냐면 휘발유차를 1년 타나 경유차를 1년 타나 LPG차를 1년 타나 기본적으로 연료비는 비슷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네. 나는 지금은 디젤이 싸니까 많이 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면 나는 굳이 디젤을 내가 살 이유가 있겠어? 나는 휘발유를 살래. 나는 그냥 LPG 탈래.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 되면 연료의 균형성, 이른바 균형성이 맞춰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경유차의 소비가 조금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자, 지금 논란이 되는 것도 사실은 디젤차의 논란은 이 차량 구매나 이용의 동기가 경제라는 부분으로 한정돼 있거나 환경이라는 부분을 지나치게 외면하고 있다라는 논란 때문에 논란이 커지고 그렇죠. 있는 건데요. 자, 네. 이런 방식으로 조절이 되면 알아서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런 논란도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대안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기회에도 저희가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토타임즈 권용주 자동차 전문 기자였습니다. 경제를 읽고 듣고 나누는 시간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자,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경제성장률을 3에서 2%대로 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앞으로 이 GDP 통계의 한계점을 좀 보완해서 신뢰성을 제고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GDP 추정 방법도 개선하고 생활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인 개념으로 양적인 게 아니라 좀 질적인 개념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뉴스에서 아무런 고민 없이 등장하는 이 GDP, 국내 총생산, 어떻게 바뀌지 않은 말인 건지, 이 한국은행 총재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뉴스에서는 많이 등장합니다. 경제성장률을 얘기할 때도 나오는데요. 이 GDP 개념 아직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GDP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분기 혹은 1년 동안에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산한 부가가치, 네, 부가가치 합을 GDP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GDP 정확하게 국내 총 생산이거든요. 네. 도메스틱 프로덕션이니까 네, 1년 동안 혹은 분기 동안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거주자가 생산한 부가가치 합을 GDP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뭐 사람의 신체로 비유하자면 정말 그 신체가 얼마만큼 컸느냐, 어느 규모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걸 수도 있는데, 최근 이 이주열 총재가 양보다는 좀 질적인 개념으로 전환을 하자, 그리고 수치보다는 좀 질에 어떤 포인트를 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일은 사실 이번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이제 벌써 한 20년 전부터 특히 환경 문제 같은 거, 네, 환경이 이제 경제가 개발하면 할수록 환경이 오염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GDP 뭐 이런 개념들이 한 20년 전부터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상 뭐 또 추기하기도 쉽지 않고요. 또 요즘은 또 흔히들 말하기로 이제 행복감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네, 얘기를 하는데, 그건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네, 학자들 사이에서 얘기는 되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추계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객관적인 그런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거론만 되는 상태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 우리가 GDP를 추계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니고, 유엔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항상 기준을 줍니다. 각 나라마다 그 기준을 가져간다면 들쭉날쭉 그게 비교도 안 되니까, 네, 유엔에서 각 나라의 그 GDP를 추계하는 그런 그 기준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 뭐 교수님께서도 주요 이 거시경제적인 지표라든가 전망을 얘기하실 때 GDP를 언급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3%를 전망했다가 2.5%가 됐다. 뭔가 이렇게 성적이 떨어진 느낌은 있지만 정확하게 그 0.12포인트 차이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인데요. 네. 현재 한국은 1% 성장을 하면은 약 한 7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저도 네, 뭐 많은 분석을 해봤는데, 만약에 그래서 0.1%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약 7,000명 정도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네, 이제 KDI 얘기대로 0.4%포인트가 떨어지면은 한 3만 명 정도의 3만 명 내외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네, 0.4니까 네네네, 그렇죠. 상당히 큰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일자리로 소개해 주시니까 확 와닿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경제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공유 경제나 뭐 우버 택시, 에어비앤비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ICT 때문에 많이 바뀌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좀 GDP를 산출하는 방식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만약에 이제 우버 택시나 뭐 에어비앤비 같은 게 나오면, 에어비앤비라는 게 이제 민간이 이제 그 남는 방을 숙박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이 뭐 이제 얼마 안 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비중이 커지면 당연히 이것도 부가가치를 얼마나 생산하냐를 해서 GDP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걸 산업 구조의 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5년마다 네, GDP를 개편하고 있고요. 또 좀 더 빨리 보기 위해서 GDP를 편집하는데 기본적인 통계가 되는 게 한국에서 만들고 있는 산업연관표라고 있는데, 이거는 1년마다 간이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무나 다 넣는 건 아니고, 우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면은 당연히 이런 것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런 것들이 이제 비중이 너무 적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고 있지만, 당연히 이런 것도 비중이 어느 정도 커지면은 GDP에 포함시키고, 또 물가 상승률에도 포함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게 매년 또 기준에 대한 점검을 한다라는 설명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요즘 뭐 어딜 가나 빅데이터, 뭐 또 AI 이런 얘기들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GDP 추정 방법이 개선되고 생활 수준에 대한 측정도 정확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 부분이 소비 지표를 추계하는 데는 좀 더 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가 GDP 추계할 때 가장 문제가 이제 뭐 투자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기업들이 투자 활동을 하고요. 네. 또 수출도 또 물량 데이터가 통계가 나오지만 가장 이제 어려운 게 소비거든요. 네. 온갖 그 참 많은 분들이 소비를 하는 것을 다 추계하는데 이 소비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소비 부분에 관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좀 더 소비 추계가 정확도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현금 생활보다는 뭐 인터넷 거래, 뭐 직구, 신용카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소비 부분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개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KDI가 성장률을 3%에서 2%대 중반 정도로 조정 발표를 했습니다. 더 낮게 봐야 되지 않느냐. 정책 자금이 빠지면 뭐 1%대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성장률 하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벌써 KDI가 2.6% 발표하면서 단서를 단 것이 구조조정이 지연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따랐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여건을 보면은 이제 구조조정이 지금 뭐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제 생각으로는 아마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또 내년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정쟁 같은 것 그렇죠. 때문에 이런 거 잘 해결이 안 되면은 아마 금년의 성장률이 2% 초반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더 떨어질 수 있고요. 네, 내년에는 뭐 KDI는 이제 구조조정이 잘 되면 2.7 얘기했는데 내년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잘 안 되면은 내년에 대선 전국이란 사회 경제적 혼란 고려하면은 정말로 2% 밑에까지로 떨어질 수 있는 우려도 되는 상황입니다. 뭐 금년에 빨리 구조조정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너무도 신속하게 지금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뭐 교수님께서 아까 가시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1%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건 수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실 때 또 인터뷰 들으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저희가 또 연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정근 건국대 특임 교수였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 수사대. 자, 경제 생활 안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매주 수요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경제 수사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불법금융대응단의 김범수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입니다. 예, 이 금융감독원도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맞서서 정말 이 과학적으로 변해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이 사기범 목소리를 분석해서 바로 이 목소리라고 공개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은 올해 5월 달에요.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성문 분석을 이용했는데요. 성문 분석이요? 예, 성문 분석이라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방법으로요. 네. 음성 정보에 기록된 특징을 추출해서 네. 비교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범인 목소리를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한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예, 예. 이런 성문 분석을 활용해서 수차례 신고된 총 9명의 동일 사기범의 목소리를 네. 바로 이 목소리라는 명칭으로요 공개했습니다.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건데 사실 작년에도 YTN 라디오를 통해서도 많이 방송이 됐지만 이 근원 목소리 아주 반향이 컸거든요. 이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전화 사기범의 목소리 중에서 뭐 신종이라든지 변종이라든지 이런 피해 예방 홍보 효과가 높은 걸로 이제 선별해서 네. 단순히 이제 공개를 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주로 이런 방어적인 측면이었는데요. 네. 그 이번에 나온 바로 이 목소리는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고요. 네. 수사기관에서 사기범을 실질적으로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저희가 이런 공세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예, 방어적에서 공세적.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단순한 이 스토리 중심이 아니라 아주 과학적인 분석 중심이다. 이런 게 눈에 띄는데 사기범을 이렇게 전 국민이 동참해서 잡게 되면 뭐 좀 얻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목소리의 실제 사기범을 제보하고 검거까지 이어진 경우에는요. 저희가 네.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거 들어보면 약간 그 현상 수배를 딱 붙여놓는 걸 오디오로 바꿨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자, 이 목소리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약 한 3분 정도 분량인데요. 바로 이 목소리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안녕하세요. 부산고등검찰청 형사일부 김나영 수사관입니다. 네, 잠깐만요.
네,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 통화 가능하십니까? 단순한 사항 때문에 연락드린 건 아니고요. 네. 개인정보 유출권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혹시 최근 1년 사이에 신분증, 면허증, 여권 등을 분실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자,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신 목소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금감원이 새롭게 바로 이 목소리라는 이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낸 파일인데요. 여성분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뭐 이건 좀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사기범 중에 여성이 더 많아서 그런 건가요? 네, 저희가 이번에 그 동일 사기범의 목소리를 적출한 결과요. 총 9명 중에서 6명이 여성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아마 그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겠지만은. 그렇죠. 예. 근데 성분 분석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직 그 데이터 축적이 좀 초기 단계라서 그런 것 같고요. 네. 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남성일 거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네. 사기범 중에는 여성도 상당수 있으니까요. 유의하셔야 합니다. 좀 약간 경계를 덜 하게 되긴 하는데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김승재라고 아시는 분이십니까? 몰라요. 다름 아니고 얼마 전 저희 검찰에서 김승재 주범으로 된 금융범죄 사기 집단을 저희가 검거를 했는데 현장에서 지금 본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통장이 발견돼가지고 수사 중에 있으시고요. 자, 저희도 지금 두 번째 범인 목소리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검찰을 사칭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이 시민들이 알 법한데 요즘도 속는 분들 좀 계시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네, 이게 사기범들이 뭐 검사, 수사관, 금감원 직원 등 이렇게 역할을 나눠가면서 네. 상황 설정을 하고 심지어는 뭐 가짜 공문서라든지 신분증을 위조해가지고 네. 피해자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묘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소 사회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요, 이제 이런 유사한 전화를 받게 되면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사기범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수많은 목소리 중에 저희가 추출해서 대표적인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30여 명의 명의자들에게 통장을 구매했다고 진술을 해서 연락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예. 통화를 하다 보면 몇몇 분들은 돈을 받고 방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예. 확인차, 형식차 연락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본인께서는 전혀 통장을 판매하신 적 없다는 말씀만. 예. 자, 뭐 통장을 팔았습니까? 안 팔았습니까? 이렇게 대포 통장과 범죄 사실을 통해서 막 겁을 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기범은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이용이 돼서 대형 금융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가 공모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이제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네. 그 사기범이 이제 피해자에게 통장 양도에 대한 어떤 형사 처벌을 막 언급하면서 겁을 주고요. 네. 이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는 당황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이 사기범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세 가지 사례가 바로 금융감독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새로 만들어낸 바로 이 목소리입니다. 대표적인 목소리 여러 가지를 추출했고요. 여러분 모두가 수사관이 돼서 이 범죄를 공세적으로 막자. 그리고 1천만 원의 신고 포상금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모델 조정석입니다. 아이에겐 엄마가, 엄마에겐 아빠가, 아빠에겐 아이가 보험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보험 삼아 살아가는 가족. 삼성생명이 그 소중한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다행이다. 삼성생명. 당신이 변했습니다. 식물도 컬러에 따라 영양소가 다르고 건강기능식품에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 당신을 위해 뉴트리라이트는 식물 영양소를 통한 최적의 건강을 연구합니다.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갑니다.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경유차 뉴스 보내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LPG는 대안이 안 되나요?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입이 많아서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택시기사님들 많이 듣고 계시는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당첨자는 두 분입니다. 5429님, 깨알같이 마지막 힌트존에 들어오셨네요. 네, 정답은 유로존이었습니다. 5429님께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많은 걱정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경제가 무너지면 다른 경제도 어려워지게 돼 있죠. 2484님 선물 생수 한 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